내가 이 집의 종업원이라는 생각으로 일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너라는 입장으로 네. 일을 하다 보면 오너가 되고 네. 어디 입사를 하든 젊은 사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한 3년만 미쳐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 3년을 미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네. 30년 먹고 살아요. 5년 열심히 하면은 50년 먹고 삽니다. 오늘은 맨손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부동산 투자까지 병행하셔가지고 1,000억대 자산을 이루시고 그 경험을 역풍을 만난 년이 가장 높게 날아오른다라는 책으로 내신 지승하 대표님을 모시고 부자가 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대표님 그 책을 제가 가지고 봤는데 이 1,000억 자산가 사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100억 자산 요 정도는 제가 어떻게 꽤 봤거든요. 근데 1,000억 이게 숫자가 단위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엄청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단순히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하신 거죠. 본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본업을 하면서 네. 느꼈던 거. 네. 본업에 필요하려면 매장이 필요하고 네. 집이 필요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사게 되고 네. 키우게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시나브로로 커온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약간 자서전이잖아요. 어찌 네, 보면은 네, 이게 네. 기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인생을 되돌아보는 약간 기념판처럼 네, 쓰신 그렇습니다. 건데 네. 책 쓰게 된 어떤 동기가 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요. 네. 저 사실 책 쓸 줄 모르는데 어느 날 문득 네. 올해가 제가 그러니까 창립 40주년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창립이 아니고 입사 40주년입니다. 입사 40주년. 예. 네. 그러니까 한 10년은 종업원으로 네. 30년은 제가 오너로서 네. 일을 했는데 네. 그 제가 영등포에 입사해서 작년까지 39년을 영등포 공구 상가에서만 일을 했어요. 네. 거기서만 제가 입사했을 때 7평 매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12평 매장으로 키웠고 네. 40평 매장으로 키웠고 네. 그다음에 80평 매장으로 그걸 다 썼어요, 제가. 네. 근데 공교롭게도 네. 저희가 인수해서 키워놓던 매장이 네. 저희 경쟁사들이었어요, 다. 어. 그러니까 제가 입사해서 10년 동안 직원으로 살을 때 경쟁사들이었죠. 앞, 옆, 뒤 뭐 이런 식으로 그 골목에 마주보면서 네. 그거를 제가 39년 하면서 다 인수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매장도 인수하고 사업체도 뭐 사업체는 뭐 망했으니까 건지 건 없지만 재고도 인수하고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이었죠. 네. 네. 근데 그게 일례로 3억에 샀던 게 네. 최종 14억에 팔았어요. 근데 14억에 팔았는데 이제 세월이 오래 걸렸으니까 오른 것도 있지만 네. 그 중간에 제가 이게 계속 오르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인으로 샀기 때문에 중간에 팔고 갈 때 법인으로 제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절세를 했죠. 완충작용. 맞아. 저 절대 탈세 안 했습니다. 네네. 예, 절세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80평짜리도 개인으로 샀지만 중간에 37억대 때 그 법인으로 넘기고 작년에 그거를 한 5, 60억에 또 정리를 해서 또 정리하고. 세금 절세 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완전 영등포 네. 소위 말하는 막 그 공구상가 그 기름 예, 냄새 예, 나는 예, 예. 거기서 완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한 매장들 사시면서 뭐 예. 건물도 사고 하다 예, 보니까 예. 이제 자산이 부동산과 엮이면서 이제 자산이 이제 급격하게 불어나셨는데 네.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네. 완전 고생을 하신 케이스잖아요. 저는 고생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 예? 네. 제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네. 어디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내가 돈을 만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네. 뭐 감사하고. 예, 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예. 어린 시절 좀 힘드셨죠. 어린 시절이요. 네. 어린 시절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예, 그걸 그래도 우리 뭐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이제 형제들이 많았는데 네. 책에 그 아주 그 상세히 썼지만 네. 시간상 저희 6살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소리 하는 사람이 1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정은 있죠. 네네네. 그렇지만 제가 그 중에 15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밑으로 동생 하나 있고 뭐 하여튼 뭐 책에 그 파란만장한 얘기는 있지만 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음. 저희 아버지가 앞집에 쌀 두 가마니에 저를 맡겼어요. 네. 앞집 태봉이 형네라고 네. 그 맡겼는데
저희 살던 집에 바로 맞은편 행길을 건너서 있었죠. 그런데 네. 그 집에 그 누님이 저를 그렇게 어렸을 때 구박을 하더라고요. 오갈 데 없는 자식 구박하는 거 그게 영 걸려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마을에 오시면은 이제 기가 막히게 쫓아가죠. 제가 네네. 저희 아버지 돌아가면서 운마을에 저희 계모 어머니하고 살으셨는데 네. 아버지 바짓가랑이 잡고 뭐 울어댔죠. 네. 그러면 아버지가 돈을 한 푼을 저를 지어줘요. 네. 그러면 그게 대답인지 제가 그때서부터 돈을 밝히는지는 몰라도 네. 제가 또 그 집에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초등학교 학교를 다닐 때는 본갓집으로 다 모여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의붓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겨울방학과 동시에 제가 이제 객지로 나오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막 네. 그렇게 좀 완전 어릴 때는 또 이제 남의 집에서 또 자라시고 또 그다음에 좀 컸을 때는 또 모여 살긴 했지만 또 이제 친어머니 손에서는 또 크지 못하시고 해가지고 예. 고등학교 때 아예 그냥 객지 나와서 아예 집 나와서 사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바로 군대 가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19살 졸업할 때쯤 되면 19살 20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2, 3년은 뭐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갔다 와서 네. 현재 신흥사 매장에 제대하는 날 입사를 합니다. 제가. 네. 아니 근데 그게 네. 보통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신흥사가 지금 있는 그 신흥 폴리테크인데 네. 거기에 어떻게 제대하는 날 입사를 하세요? 아 거기 사모님이 네. 저희 누님하고 아시는 분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제가 제대할 때가 됐는지 알고 네. 저를 찾으셨죠. 네. 네, 그래서 찾아서 그 집에 오전에 제대하고 오후에 입사를 했는데 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군복을 거기 가서 벗으셨네. 신흥사 가가지고. 그렇죠. 예비군복 입은 채로 그냥 네. 갔으니까요. 네. 예, 예. 아,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시더라도 어쨌든 일할 때가 있고 네. 이제 나 이제 월급 받을 때가 있고 예. 거기 숙식도 다 제공을 해주신 건가 그러면? 아 입사했을 때는 저희가 누나 집에서 아. 예, 그 당시에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15만 원 월급 받았습니다. 아, 네. 15만 원 받았는데 네. 그 당시에 중앙아파트 분양받는 그 선매 청약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 첫 달 10만 원짜리 들었습니다. 제가. 네네네. 예, 그때 그래서 청약. 예, 5만 원 가지고 누나네 집에 생활비 드리고 제 교통비 하고 나머지는 쓸 일이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1, 3주 일요일 아니면 2, 4주 일요일을 쉬었는데 네. 저는 계속 나가서 일을 했어요. 아, 그냥 일을 하신 예,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토요일쯤 되면 저희 오나 사장님이 제 눈치를 보시죠. 네. 내일은 쉬라고. 당신도 쉬고 싶은데 내가 나오면은 이제 주인이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네, 네. 항상 이제 제가 월요일 날은 많이 팔아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자동적으로 용돈식으로 뭐 보너스식으로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충분히 제가 뭐 쓸 일이 없었어요 돈은. 네. 근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신흥사가 네. 뭐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뭐 네. 번듯한 회사 네. 이게 아니고 아까 네. 말씀하신 7평짜리면 네. 공구상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공구상가는 양반이죠. 아, 그 정도 양반인가요? 예, 저희는 이제 V벨트, 산업용 V벨트, 컨베어 벨트, 고무판, 호수, 뭐 PVC 호수, 유압 호수 이런 네. 그냥 잡동산이 물건을 싸놓은데 또 싸놓고 네. 밑에 거 물건을 꺼내려면 이거 다 꺼내놓고 좁으니까 또 꺼내야 되고 네. 뭐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안 쉬고 그냥 계속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뭐 아니 저도 이런 거 쉬죠. 제가 사람인데. 그래도 열심히 하셨나 봐요. 예. 아니 왜냐면 이게 신기한 게 가족이 아니신데 그 신흥사를 물려받으셨잖아요. 예. 그게 저는 진짜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처음에. 보통은 가족한테 주지. 예. 그냥 어찌 보면 남인데 남한테 회사를 준다는 게 어찌 보면 어색한 일일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네. 우리 충남정 대표님도 네. 네. 예? 그 요즘 마인드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은 네. 지금 뭐 주 52시간이 많으니 적으니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주 52시간 평생 일해보세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저는 그 시간을 초월해서 일을 했지만 네. 내가 이 집의 종업원이라는 생각으로 일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너라는 입장으로 네. 일을 하다 보면 오너가 되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어디 입사를 하든 젊은 사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한 3년만 미쳐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 3년을 미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네.
30년 먹고 살아요. 5년 열심히 하면 50년 먹고 삽니다. 저는 그 당시 지금 3년 이상 열심히 했으니까 30년 이상 잘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3년에서 5년만 젊은 청춘인데 네. 뭐 근로기준법 따지고 뭐 무슨 뭐 노사법 따지고 이러지 말고 뼈를 한번 먹는다는 각오로 3년만 해보면은 네. 그냥 30년은 자동으로 먹고 살고 네. 오나까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또 좋은 분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왜냐면은 그분도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사실 가족도 아니고 다른 분한테 그 회사를 넘긴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되게 큰 결정이고 결심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을 그렇게 죽어라 일하고 5년을 안 쉬니까 안 죽어라 쉬고 일을 하니까. 하잖아요. 네. 모든 헤게모니는 저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 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거래처 손님이 저를 찾지 네. 자리에 잘 안 계시고 사장님을 찾지는 않아요. 모든 일을 제가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인맥이 저랑 형성이 되지. 또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어느 순간 그냥 나를 중심으로 회사가 돌아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사장님이 또 믿고 맡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회사가 나 없으면 안 돌아가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또 큰 기업이 아니고 또 작은 기업이었으니까 그렇죠. 더더욱 더 그랬을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예전에 돈이 뭐 아예 없으실 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뭐 회사도 인수하시고 뭐 성장도 시키셔서 이제 부자도 되셨으면 살면서 어떤 기쁜 일, 뭐 슬픈 일 뭐 다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좀 기뻤던 일, 뭐 가장 뭐 내가 살면서 좋았던 일, 그걸 뭐 꼽는다면 뭘 제일 최고로 꼽으세요? 최근에 집값이 어마무시 뛰었죠. 네. 그리고 또 뭐 폭락해서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집 없는 상태로 이제 아내가 있고 자식을 키우면서 그 남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의 소름은 그래도 누구도 모를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1년 동안 인천 주안주공아파트 1,000만 원 전세 주공아파트에 살았어요. 13평짜리에. 근데 딱 1년 만에 1년 만에 그 집이 팔렸다고 저를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큰 딸을 이제 돌도 안 된 딸을 안고 그 집을 이사를 하면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저는 야 내가 어떻게든지 내 이 새끼들의 보금자리는 먼저 장만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를 안고 이사 가는 게 그 기분이 부모로서 이게 참 그 진짜 슬픈 일이잖아요. 원하지 않은 이사.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래도 쫓겨났다고 거래처에 쫓아다니니까 그 마침 우리 거래처에서 대방동 그 자기 본가에서 다가구 다세대를 지으니까 너 거기 가면 된다고. 일 진짜 잘하셨나 보다. 거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이제 서울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싸도 1,500만 원이에요. 1,800인가 2,000인가 받는다고 하는데 넌 1,500이면 싸다는 거예요. 그 1년 만에 1,500짜리로 가서 그 집에서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는데 그 첫째 딸을 낳고 그 집에 가서 돌잔치 겸 집들이 했고 둘째 딸을 거기서 낳고 인천 효성동의 현대아파트 33평짜리를 분양받습니다. 제가 받아요. 그 집에 가서 돌잔치하고 집들이 또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집에서 셋째 딸을 낳아요. 그 33평짜리. 근데 아마 그 33평짜리 처음에 딱 가잖아요. 이쪽에서 저쪽 집 복도 끝까지 가면은요 한참 가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애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셋째 딸을 낳으니까 이제 방이 세 칸이잖아요. 방이 네 칸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방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영등포 다니면서 목동을 헤매죠. 목동을 헤매면서 어떤 한 집을 단독 미니 대지 96평에 미니 3층짜리 집을 봤는데 14단지 근처였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집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월요일 날 가서 그냥 사요. 근데 그 당시 4억 6천인데 전세 끼고 대출 끼고 뭐 이렇게 치니까 별로 큰 돈이 안 들어도 가진 돈 가지고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거기서 8년인가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그 집에서 이제 셋째 딸 100일 잔치 겸 집들이를 했죠.
항상 뭐 사시면은 하여간 그래서 저희 애들이 다 복덩어리라고 하죠. 그 집에서 넷째 집 사면 하여간 아이가 나오네. 그 집에서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 네. 넷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네. 거기서 넷째 아들을 IMF 때 낳았어요. 아우, 네. 그러니까 IMF 때 이제 아들 낳았는데 한통 내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63 빌딩에서 네. 일절 안 받고 음. 잔치 한번 했습니다. 아. 육성부에서 네, 네. 그 당시에 네. 그렇게 해서 애들 넷을 지금 뭐 이제 다 네. 성인이 됐죠. 그냥 사실 그 집을 사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사실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우리 가족이 살 집이라는 거 생각하면은 항상 이게 가장 좋은 그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거 말고도 사실 사업을 하시면서 예. 매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예. 것들도 사던 것도 기분이 좋은 일 아니신가요? 그거는요. 네. 뭐 집이야 내 주거니까 그렇지만 네. 그 우리 그 옛말에 네. 장사 시샘은 부자지간에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장사 시샘은 예, 부자지간이다. 뭐 형제지간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저희 실제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에도 뭐 서로 매장을 차려가지고 의가 의가 상하는 상한 거죠. 집이니까 그렇겠지. 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영등포 기계공구상가만 해도 그 당시에는 네. 뭐 7평 10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가 부동산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닥수닥해서 넘어가고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제가 평생 월세만 내다가 네. 사업하는 사람 월세에서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그렇죠. 그 기분은 말할 수 없어요. 맞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예, 이 막 예, 월세만 내다가 어느 순간 내 매장 딱 돼가지고 예, 돈 내면 예, 예. 그 기분 진짜 좋을 텐데 그런 것들도 이제 막 사시면서 점점 이제 자산이 막 더 불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동산과 이게 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건데. 근데 평생 네. 월세 내는 사람은요. 네. 그걸 또 안 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거 보면은 지금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그걸 안 샀으면은 네. 지금 제가 부익난 TV 이렇게 네. 나올 수가 없었죠. 하긴 또 이 열심히 번 거를 결국 열심히 벌어봐야 집값 올라간 거랑 똑같거나 더 낫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이 땅값 올라가는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제가 초창기에 네. 아는 지인이 찾아와 가지고 네. 그 당시 한 달에 10몇만 원씩 그 음. 보험인데 네. 나중에 60몇 탈 수 있대요. 네. 근데 지금 만나면 너 그때 그거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게 7, 8% 아. 이자래요. 네. 7, 8%. 근데 지금 말하면 지금 눈거 보면 한 1억 가까이 된대요. 네. 지금 가서 찾으려면 일시불로 찾으면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나중에 뭐 몇십만 원 받아본들 그 당시 10몇만 원 낸 거 지금 몇십만 원 나중에 그렇죠. 받아본들 지금 돈 같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그 보험이나 아니면 또 다른 거 취급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네. 내 재산은 내가 어떤 그 초지일관 부익남 시위 같은 데서 딱 정립이 돼서 네. 딱 그걸 가져야지 살다 보면은 옛날에 저희가 있을 때는 뭐 보험이나 책방이나 뭐 이런 거 들어달라고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네. 거기에 그 월급 몇 푼 안 되는 거 여기 몇만 원 저기 몇만 원 쪼개다 보면 평생 내 집은 고사하고 네. 내 매장을 안 가졌으면은 절대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그 책에 그 절세 세금 얘기 나오셔가지고 책에 절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세금도 많이 내실 거고 이게 사업하다 보면 진짜 세금을 진짜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부동산도 또 세금과 또 진짜 예. 밀접한데 예. 세금 공부 뭐 세금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으시죠. 아유 그건 말도 못하죠. 네. 이 어떠세요? 이거 오너도 하시면서 또 세금 절세 이런 것들도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몇 년 전인가요?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되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네. 회사가 자산 가치를 낮췄죠. 회사의 그 주식 가치를 낮춰서 그때 저희 아이들한테 네. 다 줬어요. 네. 다 주되 제가 딸 셋이고 아들 하나니까 네. 제가 딸을 차별하는 건 아니고 네. 중심이 하나는 잡아줘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이 이제 제대도 하고 복학도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서부터 딱 정립을 했어요. 대신 누나들도 어느 정도 주고 네. 얘들이 그 화목하게 살아라. 요거는 제가 항상 유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그 퇴직금 중간정산 되던 해에 제가 증여를 안 했으면은 지금은 뭐 증여세 엄청 나왔겠네요. 그건 뭐 만약에 증여를 할 수도 없죠. 네, 할 수도 없어요. 네. 할 수도 없는데 그때 별로 뭐 세금 많이 안 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정말 잘 알아야지만 되는 거고 준비도 미리미리 다 해놔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꽤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갑자기 어떤 이렇게 뭐 사고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상속세를 막 몇십 프로 내고 막 이런 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네.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집이 세요. 자기가 천년만년 할 것처럼 네. 예? 뭐 자식도 안 하고 남은 전문 경영인도 안 믿고 네. 자기 집사람도 안 믿고 아주 고집이 아주 친한 측근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 항상 그 어떤 사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전문 회계사한테 꼭 자문을 받아야 되고요. 네. 뭐 계약 문서들 뭐 큰 것들 할 때는 변호사한테 꼭 자문 받아야 되고 네. 이거는 100번 1000번을 얘기를 해도 진짜 더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네. 제가 그런 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한 업종 저희 업종이 뭐 그 매출이 큰 업종도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두 발, 뭐 서너 발 가다 보니까 그게 커지고 네. 또 거기서 또 커지고 거기서 또 커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이래서 이렇게 어떤 그 자산이 되고 돈이 되는 거지 네. 저 하늘에서 뚝딱 돈 떨어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업종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 폐업하고 힘들어졌던 그런 업종일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전통의 굴뚝 산업 뭐 그런 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은 또 이렇게 원래 뭐 잘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또 투자를 또 병행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되신 거일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 투자를 할 때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좀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건지 이게 어떤 그 뭔가 방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매장을 늘려간다. 나는 월세 안 내고 나는 무조건 산다. 뭐 이렇게 뭔가 좀 계획적으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계획적이라고 말하기도 애매모호하고 그냥 우연일치라고도 애매모호해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에 이 눈독을 들였던 거는 이제 네. 그 집에서 쫓겨나서부터 네. 경제지, 경제신문 그 당시 부동산 뱅크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해마다 그냥 계속 주간지 월간지를 탐독을 했어요. 제가 네. 그때 했고 월세를 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이제 그 1~3주 일요일 2~4주 일요일을 쉬는데 네. 그걸 맨날 나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게 네. 제가 처음에 있어했던 그 매장이 그 당시 월세가 60만 원이었어요. 당시에요. 예, 엄청 당시에. 비싼 거잖아요. 근데 하루에 2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밥을 먹여주고 일할 수 있는 직장만 해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일요일 날 쉬는 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쉬라 그러면 아유 하루 월세 2만 원은 벌어야죠. 사실 그러고서 나왔습니다. 제가. 네.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오니까 어느 날 그때는 산업이 막 발달될 때니까 뭐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무슨 유아보수라든지 필요하면은 일요일 날도 그 공구상가에 쫓아나와요. 그럼 하루에 뭐 100~200만 원도 팔아요. 2만 원 벌으려 나왔다가 몇십만 원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월요일 날 사장님이 나오시면은 제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원래 쉬는 날인데. 예, 뭘 줘도 안 아깝죠. 네. 그게 뭐 용돈도 충분히 받고. 그러다 그냥 뭐, 회사를 예. 주셨구나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네. 돈이 생기면 네. 뭐 원래 회사를 확장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보통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막 매장을 더 내고 막 뭐 사업을 키우는데 돈을 쓰지 네.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잘 안 쓰잖아요. 월세가 좀 더 싸게 맥힌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 또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목돈을 넣는 거 요게 또 약간 선택이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부동산은 이제 평수를 늘려가는 그 맛도 있었지만 어느 날 제 아는 인척이 네. 자기가 그 종로 원담동에 네. 50평짜리 무슨 건물을 사놨는데 잔금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형이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만큼도 망설이지 않고 얼마인데 그 맡았어요. 가보지도 않고. 네. 가보지도 않고 맡았는데 네. 그걸 맡아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원남동 그 창경궁 앞에 복가도로가 있는 앞에 죽은 땅이에요. 죽은 네, 땅. 네, 네. 근데 이제 맡기로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 잔금을 어떻게 지불을 했어요. 네네. 그걸 딱 받았는데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이제 뭐 계속 그 몸이 안 좋은 게 그래서 있어서 너무 또 안 쉬고 막 일도 하시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네. 자식은 줄줄이 많이 나놓고 네. 뭐라도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내가 종로 원남동에 어떤 건물 하나 샀는데 어딘지는 알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아내를 데리고 어디 내가 뭘 샀다. 네. 그때 그거를 하던 심정은 네. 제가 촌놈이 올라와 가지고 옛날 말로 치면 사대문 아니잖아요. 그 종로가 네네, 원남동이. 그 옛날 그 양반들이나 가지고 있는 왕족들이나 가지고 있던 땅을 내가 몇 평을 산다는 거는 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샀어요. 근데 아내를 데리고 그 원남동 사거리를 갔는데 네. 내 건물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까지 들어가서 다시 터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찾긴 찾았어요. 네. 한 2달도 안 지났는데 네. 그 사이에 고가가 철거가 돼버렸어요. 야.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뭐 그때는 몰랐는데 그 50평을 딱 보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50평 가지고 뭐 이 다음에 효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비원 호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비원 호텔 때문에 내가 뻗어나갈 길이 없잖아요. 네. 야, 저것만 가지고는 평생 클 수가 없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 33평짜리 유리 공장이 있어요. 네. 야, 저거 살 수 있는지 알아봐라. 그것들이 막 판대요. 샀어요. 샀는데 계약을 하고 잔금 등기는 1년 후에 하기로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집이 공장을 사야 이사를 가니까. 아. 근데 이제 그게 33평짜리가 네. 대한민국 100년 이상 된 D그룹이라고 있어요. 네. 유명한 뭐 아시다면 네. 그 집의 생가예요. 그 땅이 유리공장이? 그때, 예, 유리공장 뒤로. 바로 뒤로. 예, 네. 근데 유리공장 때문에 그 땅이 유리공장이 어떻게 보면 알박기가 되는 땅이죠. 네, 네, 네. 한 300여 평 가까이 그 대기업 오너가 이 공장 말고 그 뒤에 토를 네, 네. 생가 땅을 물려준 거죠. 네. 근데 그 땅을 보고서 이제 1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그거를 자기한테 팔라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3천만 원 준다고 33평을 사르라는 거예요. 내가 네. 그때 1,800만 원인가 샀는데 네. 그러지 말고 50평 내 것까지 다 사가라. 네. 2,500만 원에 다 사가라. 안 사가더라고요. 음.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기싸움 하는지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네.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기가 있지. 저도 이제 거기를 좀 만들어 가지고 다 세를 줬어요. 네. 주고선 50평 따로 있고 33평, 83평이지 않습니까? 네. 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버텨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 D그룹에서 저걸 안 사면은 분명히 산다. 언젠간 살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옆에 40평짜리 주택을 또 하나 샀어요. 제가. 알바길 제대로 하겠다. 예. 그러니까 122평인가 4평인가 네. 됐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회사 사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영등포를 찾아왔어요. 네, 네. 이게 2시간을 저하고 기싸움을 하는데 그 땅을 파실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호텔이 부족할 시기예요. 네. 거기서 그 사람이 딱 왔는데 아니 돈만 많이 주면 팔지요. 뭐 내가 뭐 그랬더니 얼마에 팔 생각이냐요. 제가 정말 보무도당당하게 1억 좀 팝니다 그랬어요. 124억 달러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해도 약간 도둑놈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 요즘에 예, 뭐 그때니까 네. 이 사람이 대기업은 대기업이더라고요. 저희는 5천만 원이면 사겠습니다. 딱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 통화합시다 그랬는데 일주일이 가도 전화가 안 와요. 네. 2주일이 가도 전화가 안 와요. 그다음에 제가 전화했어요. 네. 아니 뭘 그 사람이 안 맞으면 서로 협상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5천만 원을 팔았어요.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격대가. 그래서 거기서 한 40억 정도 어. 한 10년 안 돼가지고 그 종잣돈이 됐죠. 야, 그러니까 결국에 살 것이다라는 거를 예. 알고 예. 오히려 추가 투자를 하셔가지고 예, 크게 예. 빚을 본 케이스. 예, 예. 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예.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냥 단순히 이제 사업만 한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운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 아는 어떤 뭐 지인을 통해서 했긴 했지만 예. 가서 보니까 야 이거는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어찌 보면 이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야지만 내가 이거를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근데 오히려 더 그거는요. 베팅한 거잖아요. 경제지를 좀 네. 보면서요. 네. 눈물 젖은 빵을 조금씩 먹어본 사람이래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일단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네. 한번 배부르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네. 경제지를 자꾸 탐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슬금슬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해가지고
목돈을 좀 쥐고 있었죠. 네. 근데 어느 날 음. 또 제 아는 인척이 와서 뭐 그 전에 이제 얘가 제 거 가져가서 어디 투자라고 해서 이렇게 실패를 좀 했어요. 아, 네. 근데 한 방에 성공하는 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에 실패를 한 경험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 있고 네. 이렇게 사거리에 지금 제가 그 상가 건물에 제가 관리 대표단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건물에서 법사가 547억인가 됐는데 그게 187억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주상이었으니까.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빨간 현수막에 막 네. 그냥 뭐 문신 가진 친구들이 쫙 있어요. 한 10명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이사이 가서 들어가서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 참모가 하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제 참모한테 그전 참모가 저한테 막 뚫어 말리죠. 여기 이런 데 와서 뭘 할 거냐고.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이제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서울대 입구역 6번 출구 앞에 가면은 유보폴리스라는 건물에 도로에 이렇게 나가서 제가 서 있었어요. 그때가 러시아 한 6시경 됐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치고 가는 거예요. 계속. 왜 치나 생각을 하니까 여기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지. 너무 많으니까. 예,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때 내가 이제 정광석화처럼 머리를 스치는 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건물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 네.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 참모는 같이 간 참모가 하지 말자는 거죠. 네. 아니야. 그때 거기 투자 요건이 187억에 10% 18억 7천이면 수익 계약이 되는 거예요. 수익이야. 계약이 되면은 이제 잔금은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친구 말로. 네.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없어서 나머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락부락한 애들이 뭐 그래서 나는 이거를 됐을 때 얼마를 주겠냐. 네. 그래서 내가 상가를 2층에 얼마를 몇 칸을 달라 이런 조건을 있었어요. 네. 20억을 그때 한 50 막 될 무렵이니까 아직 좀 젊잖아요. 내가 20억 날려도 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막 문서를 썼어요. 담보도 하나도 없는 애들 걸 뭘 잡아봐야 그래도 나중에 뭐 주청 의결권 뭐 주주총회사부터 뭐 형식은 법적인 형식은 다 갖췄어요. 네. 새벽 4시까지. 그러고서 그 다음날 그때 메리츠 정금에 가서 잔금이 되는지 확인을 하자고 해서 갔더니 2억을 달래요. 2억을. 예, 그러니까 도장값에 도장값. 아, 자기네 도장값. 네네네. 2억 줬어요. 네. 2억 주고 그 잔금 대출이 된다는 거를 확약을 받고 저 그냥 그 20억 담갔죠. 한 22억 담갔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뭐 여러 명이잖아요. 그동안 이 손만 빨았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보면은 자기네 건물이지만 자기네들이 제가 봤을 땐 그거 한 200억은 벌을 수 있었는데 당장 돈이 급하니까 그렇죠. 뭐 세도 안 들어오고 네.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상가에 한 절반 가까이 샀어요. 네. 그 사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게 1차 효자가 됐고 전 사실 관악군 가보지도 않던 사람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관악구 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국 가서 경매 물건도 하나 했고 혹시 그때 우리 부익남 TV에서 그 건물 경매에서 그 봤을지도 몰라요. 네. 그 코너에 좋은 건물인데 법사가 44억짜리를 제가 55억 2,500에 거기 하나 평생 경매 처음 하는데 가서 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지금 뭐 100억이라도 안 팔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인생에서 어찌 보면 투자라는 게 이게 네. 무조건 뭐 운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그 베팅을 할 때 또 잘 계산을 해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결국에 실행을 해야 될 땐 또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결단력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네. 이게 날려도 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 거지 네. 정상적인 사람이면 못합니다. 아, 물론 그렇긴 하죠. 그게 유치권 뭐 아마 걸릴 거 뭐 네, 이런 네, 거 지금 네. 하신 거를 얘기를 한 거라서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네. 또 그래도 어쨌든 또 더 작은 거더라도 네.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그 차이는 네. 결국에 또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 항상 이 투자는 리스크니까 네. 뭐 뭘 하나 얻으려면 일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 책 제목이 역풍을 만난 연이 가장 높이 날아오른다. 이런 그 제목인데 요 이름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좀 역풍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또 높이 올랐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살면서 또 어떤 그 많은 또 힘든 일들이 있으셨다.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이제 그 네. 책을 적다 보니까 네. 제목을 네. 그 책 내용을 함축해서 적은 것 아,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함축해서 적었는데 음. 태생 자체가 네. 6살에 남의 집에나 이게 전전해야 되고 네. 예? 그 의붓엄마 밑에서 의붓엄마가 저를 신경 쓰겠습니까? 아무래도. 당신 자식을 신경 쓰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보고 나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지 못한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근데 그거를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지만 그거에 낙담을 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네. 언제부턴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도 했지만 네. 배운 게 한정돼 있으니까 내가 배운 게 없을 때는 많이 배운 사람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네. 자꾸 질문하고 귀찮을 만큼 이 내 진정성을 가지고 여쭤보면은 네.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 데서 상당히 큰 그 어떤 영감을 얻었다고나 할까요? 계기를 얻었다고나 할까?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역풍을 연이 바람이 순풍일 때는 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뜰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내가 만약에 순풍을 타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그런 배팅을 하고 큰 의사결정을 할 생각을 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의사결정에는 도안이면 뭐라는 심정을 했고 마침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성패가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온 거라고 보죠. 그러면 이렇게 달리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어떤 계기는 그러면 혹시 그러신 건가요? 그 나의 아이들한테는 좀 이런 거를 물려주지 않겠다. 나는 더 좋은 거를 좀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더 크셔서 그렇게 하는 거. 일단 그게 없다고 하면은 이제 뭐 저 공자 같은 얘기일 것이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죠. 부모니까. 부모니까 내가 했던 고생은 내 아이들한테는 해주고 싶지 않은 거는 뭐 누구나 사실 똑같은 모든 거. 부모가 다 예,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애가 없을 때는 사실 제가 지금 만약에 애가 없었으면 이렇게 열심히는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더 좀 잘했으면 좋겠고 좀 더 우리 아이가 좀 더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4명이시니까 저보다 4배 더 열심히 사시는 거가 이해가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또 책을 이제 이번 책이 처음 책이신 거죠? 네. 아, 그러면 혹시 책 쓰시고 나서 뭐 보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 책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써보니까 아, 이 책 쓰다가 나 이거 괜히 쓴다고 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이제 몇 번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창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담을 쓰다 보니까 내가 책을 쓴다고 결심을 하고 네. 실제 책 쓰고 뭐 한 건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이걸 다시 교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 1년 걸렸는데 네. 저녁에 잠이 안 올 때 딱 누워가지고 눕거나 앉아서 딱 치면은 네. 한 2-3시간은 그냥 그대로 주르륵 쓰더라고요. 어떤 그 인생에 살아오는 마디마디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을 하나 딱 놓고 치면은 막힘없이 줄줄 써요. 왜냐하면 실제 경험이니까. 아, 경험이니까. 예,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창작이면은 뭐 그냥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고민을 했겠는데 네. 저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떤 좀 보람이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으셨어요?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서 작가라고 하니까 제가 작가가 된 것처럼 우쭐할 때도 있어요. 또 이제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예.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제가 차별을 받고 살아서 그런지 차별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사용자들이 건물주한테 선물도 보내요. 근데 저는 절대 공짜로 안 먹습니다. 그분한테도 똑같은 잣대에 선물을 해요. 하고, 네. 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 관리소 뭐 경비원 아저씨 네. 청소하는 아줌마 해가지고 한 10명 계시는데 제가 인사받은 분한테 인사할 때 그 기준 잣대 똑같이 그분한테도 다 해요. 네. 똑같이 뭐 이 차별에 단 1,000원 차이도 안 듣습니다. 똑같은 걸로. 그래야 이게 인간을 차별하는 것 같지가 않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고 네. 그런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여기저기 이제 밥술을 먹고 사니까 나도 어려웠을 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별로 그러던 찰나에 제가 아는 보육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가서 이제 1년에 한 2번씩 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쌀을 한다면 쌀을 똑같이 네.
굴비를 한다면 굴비, 고등어를 한다면 고등어, 정육을 한다면 똑같이 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책을 딱 놨는데 네. 이 책을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한테 이걸 한 10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딱 해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은 책을 읽어보시고 이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필독서다. 필독서. 네. 도서 시간에 꼭 한 70명 된대요. 보육원에 애들한테 필독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책이라는 거 특히 근데 또 자서전을 네. 쓰셨기 때문에 또 내 이야기를 또 누가 읽어주고 또 네. 거기서 또 그 감명받았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사실 어찌 보면 가장 큰 보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책 쓰고 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읽은 사람들이 책 읽고 참 좋았다라는 얘기 들을 때가 제일 좋긴 좋더라고요. 그때가. 최근에 네. 철강회사 대한민국 철강회사 중에 최고 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에 입사를 해서 네. 그 회사 중역으로 계시다가 네. 지금은 이제 B2B 그 N2B라고 그런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를 제가 초창기 거기에 들어가서 한 4배 상승을 한 회사거든요. 네. 현재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성분이세요. 완전 철회인 같은 네. 분이죠. 네. 그분한테 책을 제가 한 권 보내드렸어요. 네, 그 주소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랬더니 그분한테 감상문 독후감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요. 그분이 이제 제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네. 갑질하는 회사에 대한 그 경종을 울린 얘기가 있어요. 예? 제가 네. 예? 네. 제 심정이 이제 대기업에서 소규모 업체들한테 갑질하는 그걸 리얼하게 적은 적이 있어요. 그 책 내용에 그걸 보고 그분은 그걸 보고 자기가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가슴이 뜨끔했다고 하면서 저렇게 진솔하게 저런 글을 적어줄 수 있는 분도 계시구나. 네. 근데 우리 남성 같으면 그런 말을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여성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찾아가 뵙고 저희 그 창립 기념일에 초대를 했어요. 꼭 와서 테이프 커팅 해주시고 네. 인사말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저런 분이 진정한 철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마다 다 어떤 뭐 책을 보고 느끼는 바가 또 다르겠지만 그걸 또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또 적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그것도 느낀 점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또 대단한 거거든요.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또 뭐 기성세대이시자 이제 또 회사 오너이시기도 하시고 또 투자도 성공하시고 회사 운영도 성공하신 분으로서 또 요즘 젊은 세대 분들도 걱정 많거든요. 당장 뭐 취업도 뭐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도 안 좋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젊은 분들한테 뭐 어떤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다.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저 부익남 TV 정 대표님은 지금 젊은 사람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 일자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대기업, 네. 화이트 칼라, 공무원 뭐 정해져 있잖아요. 그 자리는 뭐 누구나 다 가려고 하죠. 네. 근데 발상을 좀 바꿔가지고 이 소상공인 저 같은 그 기름때 묻은 먼지 뿔뿔 나는 이런 일을 좀 배워본다면은 네. 거기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네. 그런 데를 가서 나 죽었다 생각하고 3년만 열심히 하면 30년 먹고 살 수도 있고 네. 5년 열심히 하면 50년 편히 일할 수 있는 그 기틀을 거기는 기술도 있고 네. 어떤 그 노하우도 있고 남들이 먼지 기름때 안 묻으려고 할 때 네. 자기는 묻히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 어차피 죽으면 다 손발 다 썩을 건데 또 장갑 끼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젊은 시절에 3년만 열심히 하고 5년 죽어라 하면은 네. 평생 50년 먹고 사는데 저는 지장 없기 때문에 네. 대기업만 바라보지 말고 소상공인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길은 많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또 벌어가지고 네. 또 그걸 통해서 뭐 다른 뭐 투자를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또 그 안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꼭 대기업이 뭐 전부가 아니라 예. 소기업은 또 그 안에서 또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 대기업은 또 일부 파트만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소규모 업체는 통장 반장서부터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네. 일이 넘어가요. 네. 그러면은 대기업에 저 0.01 하셨다를 그 부품만 하는 것보다 네. 그 모든 걸 배운 사람이 기술이고 자기 경쟁력이지 네.
대기업 하다 4, 5정 돼가지고 나오면은 그 사람 누가 먹여 살려주나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는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하실 것 같아. 너는 뭐 거기서 잘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인데 그는 내가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진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가서 또 그 저가 입사했을 때 저희 회사에 우리 사장님 생지라고 저하고 똑같이 있는데 네. 그 친구는 바로 중간에 도태됐어요. 어떤 차이였겠느냐 이거죠 저는. 네. 응?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려는 어떤 각오만 있으면은 네. 어떤 일도 그냥 멈칫하면서 일하는 거 하고 그 당연히 그냥 아이 뭐 이까짓 것 하고 하는 거 하고 차이점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요. 그리고 예.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번 거를 잘 또 모아서 또 뭐 투자도 하고 결국에 또 이제 대표님도 투자를 또 잘 하셔가지고 또 성공하신 것도 맞으니까. 근데 그 투자라는 게 네. 경제지하고 네. 지금도 그런 저는 공부도 해야 돼요. 예, 경제지는 꼭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문도 경제라는 필히 좀 읽어보았으면은 네. 충분히 그 어떤 감각이라는 거는 어느 시대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신문의 경제라는 필히 좀 읽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소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마디를 더 하고 싶다면은 네. 젊어서 누더기 입은 게 무슨 흉어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되는 그 젊은 시절에 예? 그렇다 보면은 누더기를 입든 무얼 먹든 진짜 가진 사람 안 부럽더라고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아는데 젊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네. 나이 들어 정말 품격 있게 살고 싶으면은 네.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젊을 때 그냥 좀 아끼고 예. 그냥 좀 이렇게 좀 덜 쓰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젊어서 1억만 마보십시오. 10억 금방 보입니다. 네. 그 10억 가지고 그 다음에 하기는 또 자기 나름이겠지만 뭐 1,000만 원 1억 그게 뭐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노력하면은 충분히 1억 모으면은 네.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보여요. 네. 그리고 신문을 보다도 그런 난을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정독을 하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일순간 제가 일순간 뭐 자산이 1,000억이라고 해도 뭐 재산이 1,000억인 건 아닌 건 아실 테지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일순간에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네. 제가 현업에서 딱 40년 올해 40년째인데 제가 오늘 여기 올 때까지 40년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들 생각하지 마시고 네. 1억 모으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해보면은 그 다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가까워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을 때 좀 고생을 하면서 돈도 네. 좀 모아 보면 네. 분명히 인생이 바뀌는데 그렇죠. 거기 가기 전에 우선 써버리고 좀 나는 포기해버리고 우선은 좀 대기업 공기업 우선 뭐 공무원 이거부터 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러니까 시간만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그런 거를 좀 안타까운 마음에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역풍을 만난 년이 가장 높게 날아오른다라는 책을 쓰신 저자이시자 또 갖은 고생 끝에 또 1,000억 자산을 또 이루신 지승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인생 계획에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승하 대표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